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 기자입니다. 이번 주 법조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안미연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의 폭로, 이에 대한 문무일 총장의 정면 반박이었는데요. 총장에 대한 항명일까요? 정당한 문제 제기일까요?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수사 개입과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연 검사와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의 어제 폭로에 대해 문무일 총장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지휘는 총장 직무라고 정면 반박하며 정면 돌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박상기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검찰 내부 갈등이 화학적으로 봉합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공방과 전망 등을 김정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개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무일 총장은 입술을 한번 꾹 깨물고 정상적인 총장 직무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외압 논란도 일축하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수사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후 사태 수습 방안을 묻는 질문 등에는 답변 없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 통신망 2프로스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강원랜드 수사방해 진앙지라는 의혹을 받는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 지원하는 대검 반부패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우곤 선임연구관이 오늘 오전 2프로스에 반부패부 전체가 이 사건의 성공을 위해 각종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의도 창원지검 특수부장검사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정의도 부장검사의 글에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참 황당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흐르자 박상기 법무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 그 결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이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계자, 즉 안미연 검사나 강원랜드 수사단의 이번 파문의 원인을 돌리는 발언으로 일단 문 총장의 힘을 실어주는 발언입니다. 문 총장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박 장관이 문 총장의 힘을 실어주면서 일단 표면적으로 더 이상의 추가 폭로나 항명은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문 총장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불똥은 오히려 검찰 바깥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처사다. 문 총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해당 청원엔 청원 하루 만에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수천 건 달렸습니다.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직무라는 것이 문무일 총장의 말입니다. 뒤집어 보면 강원랜드 비리 수사가 바르고 공정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검찰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총장에 대한 항명 사태로까지 치달은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의혹, 그 발단과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검찰 전문 자문단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싼 검찰 내란의 막전 막후, 그 시작과 전망을 신세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이번 항명성 검란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문무일 총장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수사단은 이들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문무일 총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중요 사건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에 객관적인 심의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검찰 자문기구입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문 총장이 직접 도입한 제도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나 별도의 전문 자문단을 만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단은 여기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일단 수사심의위는 250명 넘는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애초 차단된 구조입니다. 반면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위원 구성과 임명에 어떤 식으로든 문 총장과 대검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자문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글쎄요, 공정 여부는, 공정한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위원 선임 부분은 전적으로 대검에서 하는 것이고.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 기소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전문 자문단을 꾸린 것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좀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칠 건지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던 과정이었던 거지. 그러나 내일 전문 자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검찰로서는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힐 경우 문무일 총장으로선 수사 지체, 외압 논란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올 경우 수사단으로선 총장의 정당한 수사 지휘권에 명분 없는 항명을 했다는 비판 속에 수사 동력을 급속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수사단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저희는 항명한 게 없고요. 항명한 게 명을 어긴 게 없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다는 얘기고 항명하는 게 아닙니다. 공은 전문자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문자문단 결정에 따라 문무일 총장과 강원랜드 비리수사단,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 전문자문단이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심층 리포트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요약하면 적폐 수사를 방패 삼아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층 리포트입니다. 검찰의 핵폭탄급 폭로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오늘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부제는 젠걸음 적폐 수사, 더딘 걸음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이 심대한 내부 외환에 직면한 듯합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장에 조현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오늘 발표한 334쪽짜리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앞부분은 검찰 주요 수사와 주요 보직 인사,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등 문재인 정부 1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입니다. 뒷부분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젠걸음 적폐 수사, 더딘 걸음 검찰개혁이라는 보고서 소제목으로 그대로 요약됩니다. 적폐 청산 수사를 방패와 명분 삼아 검찰개혁을 최대한 지지부진 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적폐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마치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달라졌다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 내부를 돌아봤을 때 강론에서 참여연대는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 성추행조사단 수사 결과로 대변되는 검찰의 여전한 제19 감싸기 수사, 검찰 내부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봐주기식 징계와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발본색원의 의지 부족, 공수처 설치나 검사장 직성제 도입 같은 근본적이고 제도적 개혁에 대한 방기 등 검찰의 미진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검찰이 검찰 권력의 원천인 기소 독점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를 파워게임 정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관한 수사와 기소도 있지만 경찰을 비롯한 그런
검찰 내부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그러한 셀프 수사라든지 봐주기식 수사를 척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한마디로 검찰이 지금은 반짝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수처 도입 등 제도로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회귀할 것이다. 결국 셀프 개혁과 적폐 수사는 인정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평가서를 발간한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는 참여연대의 10번째 검찰 보고서입니다. 안미연 검사의 검찰로서는 아프기 그지없는 내부 폭로부터 지난 1년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색한 평가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 안팎에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본주가 원할머니 보쌈 대표가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해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상표권을 사유로 회사 대표를 배임 혐의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네,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 오늘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상표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 이게 뭐 때문에 구설에 오른 건가요? 네, 검찰이 본죽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보기 이사장 그리고 원할머니 보쌈 이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본죽 김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본도시락 그리고 본 비빔밥, 본 우리덮밥 등의 이 상표 사용료와 상표 양도 대금 명목으로 총 28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갖고 있고요. 네. 원할머니 보쌈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의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억 3,54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자신이 창업한 회사 상표에 대한 상표권, 뭐 일종의 로열티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건가요? 이 본인이 창업한 회사라도 본인이 직접 혼자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할 때에는 상표권이 대표 개인이 아닌 회사로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들은 이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을 해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갖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이 윤서영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배임이라는 게 배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회사의 그런 신뢰를 배신을 했다. 회사의 신뢰를 배신해서 대표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배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상표권 개인 등록을 사유로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를 기소한 전례가 있나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업무 관행 정도로만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인데요. 상표권 부당 이득에 대한 이 배임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은 업계 관행이라고 하지만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뭐 혐의가 인정되면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일단 특가법상 배임의 경우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량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네, 업체 대표들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은 사주가 상표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내가 만든 상표고 내가 키운 회사인데 왜 상표권을 차검주가 갖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측은 하지만 작은 가게에서 시작을 했어도 가맹점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이미 개인 사업 차원을 넘어선 만큼 상표권은 회사 소유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가맹점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더 이상 창업주 개인 상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게 검찰 기소 내용입니다. 네, 뭐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한 만큼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텐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낼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나 데이트 폭력 엄단을 촉구한 가운데 경찰이 여성 대상 악성 범죄 집중 단속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단을 촉구한 가운데 경찰이 오늘 여성 대상 악성 범죄 집중 단속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슈플러스 박지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경찰청이 몰카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경찰청은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민간 실태조사단을 꾸려서 불법 촬영이나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등의 여성 대상 악성 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경찰 발표 내용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공중화장실, 물놀이 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 등을 일제히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화장실 벽 등에 구멍을 내서 몰카를 설치했을 경우에는요. 재물 손괴나 파손죄까지 추가로 적용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몰카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찰 발표 내용입니다. 몰카 촬영과 유통,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번에 뭐 다른 내용이 더 있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몰카 범죄 엄단을 지시한 만큼 일단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요. 출퇴근 시간대 환승역 등의 범죄 취약 시간이나 장소에는요. 지하철 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서요. 단속 등을 강화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며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해서 유죄 유무와 동영상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은요. 치안감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세우고요. 일선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등 관련 조직과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꾸려서 몰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울러서 몰카 범죄 구속 기준을 낮춰서 악성 피의자를 적극 구속하고 또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뭐 몰카 같은 경우는 가해자 처벌도 처벌이지만 일단 그 유포된 동영상을 뭐 삭제하거나 안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서 불법 영상물을 적극 삭제, 차단 조치한다는 게 경찰 발표 내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112에 전화하셔서 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주시면 적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종전에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요. 정식으로 입건이 돼야지만 가해자 격리 등의 공식적인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재발 우려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이면요. 경찰 용어로 코드 제로 또는 코드 1이라고 부르는 긴급 중요 신고로 취급해서요. 우선순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입장입니다. 스토킹 관련한 조치들은 어떤 게 나왔나요? 네, 먼저 112 신고 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해서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어떤 사건인지 미리 파악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일선 112 요원과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에게 관련 내용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주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조사 표준 매뉴얼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가 들어오게 되면요. 가해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는 수사를 중지해서 피해자의 진술 위축 등을 막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실행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이 16일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미달로 썰렁했습니다.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라돈 침대 논란이 뜨겁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소비자 권익 침해 사건.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토론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이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쟁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0.67대 1, 미달입니다. 한마디로 하든 말든 관심 없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추첨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추첨 현장을 다녀온 신세아 기자가 분위기와 배경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회생법원 제1호 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지만 법정은 썰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웅성웅성 모여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취재를 나온 기자들, 일반 시민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방청권 추첨에 응모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오히려 어리둥절할 정도의 무관심입니다. 소개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조금...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앞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각각 555명과 454명이 몰렸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첫 공판 추첨과 비교해보면 오늘 이 전 대통령 추첨장엔 썰렁함이 더 두드러집니다. 결국 68석 추첨에 응모자는 달랑 45명, 경쟁률은 0.67대 1로 미달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방청권 응모가 미달돼 추첨을 따로 진행하지 않겠다.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방청권 추첨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무관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너무나 큰 어떤 충격적인 수사와 재판을 경험했다. 이명박은 벌써 두 번째다 보니까 관심이 시들해졌다. 뻔한 재판 결과와 함께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 재판에 피로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물이 나서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봤잖아요.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너무나 지겹도록 많이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뻔한 것도 막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국민들은 이제 좀 지겨운 거죠. 지지자도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없는 무관심한 MB 재판. 유죄가 나올 게 뻔해서 그런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비리 소식에 참담함과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부터 가짜 백수호, 발암물질 생리대, 최근에는 라돈 침대까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사건들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평등권, 자유권처럼 소비자 권리도 헌법상 권리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토론회 현장에 김정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 등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 개정안 토론회. 참가자들이 한 목소리로 문제 삼은 조항은 헌법 제124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마에 오른 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문구입니다.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하위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위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어떤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돼서 소비자 기본법으로 이렇게 위임을 현실했습니다. 소비자의 어떤 기본권이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소비자기본법을 헌법 제38조에 명시한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는 납세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소비자 운동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는 조항을 제38조 1항과 2항으로 각각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꼭 소비자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 편에 두어서 제대로 소비자들이 경제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등 참석자들은 오늘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헌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발 헌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헌법 개정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내연녀의 5살 난 아들을 상습 폭행에 실명까지 시킨 20대에게 대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집단 폭행도 피해자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는데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유명 유튜버 양희원 씨가 피팅 모델 촬영을 하면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경위와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현직 변호사들의 깊이 있는 분석,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유정호 변호사의 뉴스와 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30대 내연녀의 5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실명까지 시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미필적 고의 살인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28살인 남성 이 씨는 2016년 10월에 연인 최 씨의 집에서 최 씨의 당시 5살이었던 아들을 상습 폭행해서 결국 광대뼈를 함몰시키고 눈을 실명시키기까지 하였는데요. 그 전에도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혐의는 살인 미수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당시 친모인 최 씨도 아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습니다. 애가 정말 아팠을 것 같은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우선 재판 과정에서 이 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와 별도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우선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학대 혐의만 인정했는데요. 다만 그 학대한 과정이 살인에 버금간다는 이유로 양형 기준을 훨씬 더 상회하는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이 살인미수 부분도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미 1심에서 기존 양형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에 기존 18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그 살인 미수 혐의도 인정했고요. 그래서 징역 18년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친모인 최 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감수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다간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인식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폭행했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의식한 거, 이거 말 그대로 의식이나 생각인데 수사기관에서 이거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사건 발생 경위, 동기, 공격 방법, 그리고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한 아이를 폭행한 남성의 경우 장기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폭행을 했고 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폭행을 할 경우에 그 충격 정도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집단 폭행의 경우도 한쪽 눈이 실명할 정도로 맞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살인 미수가 아니라 집단 상해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광주 집단 폭행의 경우 택시를 잡다가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좀 크게 번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선 나뭇가지로 눈이 찔렸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사건 현장에서 피가 묻은 나뭇가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또 돌을 가해자가 들어 올렸는데 실제 그 돌로 피해자를 내려치지는 않았고요. 또 인근 CCTV 영상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 송치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그럼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 물증이 더 네. 확보가 된다면 검찰 측에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집단 폭행의 경우 뭐 피해자가 맞으면서 이렇게 같이 저항하면서 싸웠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무조건 쌍방 폭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우선 싸움이라고 하면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어떤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과격한 폭행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싸움이 나면 그냥 우선 맞고 그 다음에 고소해서 합의 안 해주는 게 제일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뭐 아무튼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실명할 정도로 때린 남자나 그걸 그냥 보고 있는 원필칭 아이 엄마라는 여자나 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좀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인기 유튜버인 양예원 씨의 성추행 피해 호소에 대해 경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양예원 씨를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예원 씨가 자신의 SNS에 이 성추행 피해 등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양 씨는 3년 전 배우 지망생으로서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피팅 모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양 씨는 촬영 당일 예상과 다르게 포르노 배우나 입는 그런 속옷을 입도록 강요당했고요.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포즈를 잡아준다는 명목하에 집단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속옷 촬영을 좀 거부한다거나 촬영장을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까? 네, 양 씨 주장에 따르면 촬영장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속옷은 못 입겠다고 촬영을 거부하자 계약 해지 등을 운운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도 합니다. 네. 양 씨 입장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겠다. 가만히 살아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끝에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다고도 합니다. 네. 20대 당시 여성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상당히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왜 이슈가 된 걸까요? 네, 양 씨는 부모님에게조차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양 씨는 혹시나 사진이 유출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야동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양 씨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번 달 초에 본인의 사진들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면서 이런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양 씨 주장에 관해서 이 해당 스튜디오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스튜디오 업체 측에서는 계약대로 했었다. 예. 그리고 협박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작가들에게 그 사진 유출을 금하는 계약서까지 썼다고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스튜디오 측 입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아직 물증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피팅 모델 현장에 20명의 성인 남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계약 당시부터 일반적인 속옷 촬영이었다 그러면 양 씨가 그걸 거부하진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공들여서 찍은 사진인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들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은 스튜디오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양 씨의 주장이 오히려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양 씨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양 씨와 같이 피팅 모델을 했던 이소연 씨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리고 수법 그런 것들이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고요. 예. 경찰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 양예원 씨나 이소연 씨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실제로 20명이 넘는 인원이 공모해서 집단적으로 양 씨를 성추행했는지와 사진 배포 행위가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협박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촬영 자체에 임했다면 강요죄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양 씨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양 씨의 사진을 배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자리를 미끼로 이 성범죄를 일삼는 행위들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정농단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 측이 항소심 주요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루킹 특검 도입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받은 김현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이 항소심 주요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어떻게든 언론으로부터 숨고 싶어하는 게 통상의 경우인데 최순실 씨 측이 이런 요청을 한 배경과 의도는 뭐고 재판 생중계가 가능하기는 한 건지 장한지 기자가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전화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찰 특검과 최순실 씨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평가받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없이 그대로 생중계로 보여주면 또는 그런 자료가 일반에 공개가 되면은 어느 쪽이 이게 사리에 맞고 법리에 맞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밝힌 재판 생중계 명분은 일단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검찰 주장대로 희대 국정농단 사건이라면 더더욱 재판 과정을 날것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거지.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고 정권이 이게 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다수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한 것도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 재판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사실심 공방은 최순실 씨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재판이 실질적인 재판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은 서류 심사만 할 거 아닙니까? 공방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경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대부분 전부 검찰 측 주장만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그 문제점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검찰이든 재판부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재판을 생중계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검찰 측 주장, 그다음 재판 진행, 변호인들의 이 반박, 또 상호간의 공방을 그대로 예고 없이 다 그냥 드러내면 누가 이게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증거에 합당한지. 일단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은 1, 2심 재판 생중계는 변론 개시 전 또는 선고 공판 때만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경우 첫 번째 공판 변론 개시 전 그리고 선고 공판만 생중계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겁니다.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재판 생중계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계 요건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공판 개시 전이나 선고 시점에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중간에 재판 진행되는 걸 해달라는 거니까 공판 기일이니까 그거는 중계를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중계 목적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도 많고 취재진의 일반 방청객에 늘 북적거리는 최순실 씨 재판을 이 규정을 원용해 생중계하면 된다는 것이 이경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재판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생중계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법정 질서는 더 원활할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본다고 말이야 줄 서가지고 이런 폐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재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른바 OJ 심슨 사건을 공판 내내 생중계하는 등 재판 생중계가 드문 일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재판부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국정농단 재판 사실심 마지막 생중계 기회라는 명분을 내세운 최순실 씨 측 요청에 재판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루킹 특검 법안을 모레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받은 대한변협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변협을 이끌고 있는 김현 회장을 만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받은 소회와 어떤 인사들을 추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박지민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현 변협 회장은 먼저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그 경색을 해치고 드디어 국회가 개원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참 여야가 매우 훌륭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특검 후보는 정당 등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 드루킹 특검 후보는 변협에서 추천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협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야 3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다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으로 선임될 사람의 성향, 수사 범위와 대상 등 하나부터 10까지 여야가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인 데 따른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국회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이고 정파적이죠. 그래서 각 당은 이해관계가 틀리고 대한변협은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런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객관성 그걸 이유로 변협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변협은 지난 2007년 당시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삼성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나름 할 건 다 했다는 평가와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이 공존하는 삼성 특검. 김현 회장은 변협을 믿어줘서 감사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번에 대한변협을 믿고 국회가 추천권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만큼 정치 중립적이고 특검 후보의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 김현 회장은 수사 경험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 외인부대 조직인 특검. 김현 회장은 조직 통솔력과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성과 중립성, 정의감은 기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미처 하지 못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거의 눈치를 안 받고 소신껏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찾는 것이 쉽겠냐는 질문에 김현 회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항상 문제가 적임자들이 고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사양을 하죠. 좋은 후보자들이 다 이렇게 많이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꼭 수락해달라고 하는 게 큰 그런 숙제고요. 여야 합의 하루 만인 어제 변협은 9명으로 구성된 대한변협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천위는 대한변협 임원진들과 원로 변호사, 여성 청년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3, 4일 정도 저희 전체위원회 공지를 해서 그 후보를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 정도 대한변협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특검 후보 추천까지가 대한변협의 역할. 김현 회장은 특검으로 선임될 인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안이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이거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도 좀 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선정되는 특검이 국민들의 그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고 사실의 진상을 모두 규명하는. 대선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드루킹 특검 후보로 변협이 어떤 인사들을 추천할지 벌써부터 정치권 압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단어 포태하다와 반대로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 행선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백하자면 한때 나름 문학 청년이었고 지금도 글을 읽고 쓰는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데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면서 제 한국어 단어 어휘가 이렇게 모자란지 매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들어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 오늘 소개해드릴 법전에 나오는 단어는 포태하다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사극 단골 소재인 조선 숙종 조 장희빈을 다룬 한 TV 드라마입니다. 들린 거 알아. 그래서 너 전화가 보고 싶어. 장희빈의 남자 조선 숙종의 첫 번째 정비였지만 아이를 낳다 유산하고 20살 어린 나이에 천연도로 숨을 거둔 비운의 인경왕후. 조선왕조실록엔 이 인경왕후의 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왕비가 여러 달 동안 포태의 징후가 있었는데 갑자기 침전에서 도깨비를 보고 그로 인해 놀란 나머지 하혈하고 낙태한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1680년 7월 24일자 숙종실록에 등장하는 포태. 이 포태라는 단어는 그로부터 30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우리 민법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규정한 민법 제836조.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해서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법원에서 쓰는 말은 거의 다 모른다고 봐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 여성 순환을 미시적으로 다룬 소설 채만식의 탕류와 월탄 박종화의 대하 역사소설 임진왜란에도 이 포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탕류엔 그의 모친이 막내둥이 병주를 포태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임진왜란은 허약해서 포태를 하자면 어른과 어린애 두 생명이 함께 위태로울 것 같았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포태, 한자를 보면 세포나 배아를 뜻하는 포, 아이를 뵐 태자를 씁니다. 포태는 따라서 아이를 배다, 그냥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포태가 임신이라는 뜻인 줄 아는지 나이 지긋한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포태하다? 네. 포기, 태는 모르겠네 좀. 이거 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럼 포태라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포화 상태? 산부인과 관계자는 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포태하다. 아니요. 잘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듣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포태하다라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쓰냐고 되묻습니다. 포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잘 못 들어보던 단어 같아요. 최근에 많이 안 쓰는 단어라서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조선왕조실록에나 나오는 포태라는 단어가 우리 민법에만 3차례나 나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표현 포태하다. 조선왕조실록에나 나오는 이런 한자 단어를 21세기인 지금 대한민국 법전에서 계속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행선지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전에도 이 행선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행선지라는 단어를 법제처가 무슨 이유에선지 정비 대상 용어, 그러니까 법전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로 지정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의 단어는 행선지입니다. 박지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또 어디선가에서 온 사람들로 활기차게 북적거리는 터미널 매표소 창구. 승차권 발매 후 날짜, 시간, 행선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당연히 행선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민은 없습니다. 행선지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네. 행선지.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행선지를. 이 행선지라는 단어는 우리 법전에도 나옵니다. 철도 차량 운전규칙 제24조,
열차 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 등급, 행선지 및 연계 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 정리를 행하고 라는 조항입니다. 행선지는 한자로 단일행, 먼저선, 땅 지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먼저 갈 땅이라는 익히 아는 뜻과는 좀 다른 낯선 뜻이 됩니다.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면 익숙한 뜻이 나옵니다. 행선지, 명사, 떠나가는 목적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가는 곳으로 순화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순화, 그러니까 행선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쳐서 써야 할, 즉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행선지라는 단어가 유쿠사키라고 발음되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식 단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어요. 일본식 몰랐어요? 네.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일본식 단어면 바꿔야 되겠죠? 일제시대부터 써와서 익히 아는 뜻이지만 어느 순간 정작 일본식 한자어인지는 모르게 된 단어 행선지. 때문에 법제처는 행선지라는 단어를 임시도료를 뜻하는 가도, 치료를 뜻하는 가료, 곤색, 구좌, 시건 장치할 때 시건 등의 단어와 함께 정비해야 할 일본식 용어 목록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소관부처에 저희가 계속해서 추내 용어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반영이 아직 안 돼 아직도 그 예전 쓰던 용어 그대로. 법령 총괄부처로서 일선 관할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처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규칙을 왜 개정하지 않고 행선지라는 일제 때 잔재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건지 국토부에 문의해봤습니다. 아마 다른 그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개정할 때 일괄 같이 개정하려고 그렇게 아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선지라는 일본식 한자는 철도 규칙뿐 아니라 군에서의 형 집행법 등에 아직도 남아 정비와 순화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선지, 익숙해졌다고 그대로 두고 써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박지민입니다. 이문정, 서지현, 진해원, 안미연. 검찰의 잘못된 내부 관행에 대한 내부 폭로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검사들입니다. 우리 검찰은 이들 내부 폭로 여검사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보시겠습니다. 이문정, 서지현, 진해원, 안미현 검사. 검찰 내부 폭로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여검사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내부 폭로에 대해 검찰은 어떻게 반응해왔고 반응하고 있을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그놈의 손이 엉덩이를 더듬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난 1월 검찰 내부통신망 2프로스에 올라온 서지현 검사의 충격적인 고백의 글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아야 하는지. 서지현 검사는 언제나처럼 여자는 입술을 꾹 깨문다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미투 물결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입안으로 들어오는 혀에 술이 확 깼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일주일 뒤 이문정 검사도 나도 당했다 미투에 동참하는 글을 올립니다. 15년 전인 2003년의 일, 성추행 부장검사는 그러나 건재하게 살아남았고 거꾸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문정 검사. 부장에게 꼬리치다 뒤통수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조직의 비아냥이 비수가 되어 이문정 검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2012년 12월 이문정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 검사는 검찰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고 윤종길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 상층부 지시를 거스르며 무죄를 구형합니다. 대가는 정직 4개월의 중징계였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그러나 굴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냅니다. 5년간의 기나긴 법정 다툼. 2017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며 부당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합니다. 50차례가 넘는 내부 폭로, 이문정 검사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소회를 남깁니다. 불행한 시대의 저문거죠라는 말과 함께. 그러나 어둠은 아직 다하지 않았고 불행한 시대는 아직 다 저물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무감사를 받았다. 2017년 6월 제주지검의 이른바 차장검사에 의한 영장 회수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을 촉구했다가 부당한 표적감사를 받았다며 진혜원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입니다. 실제 진혜원 검사는 해당 연도 사무감사에서 제주지검 전체 검사 지적사항의 4분의 1을 넘는 22건의 지적사항을 혼자 받았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이에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상대로 표적감사 부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냅니다. 검찰 내부 부당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일선 검사에 대한 꼬투리 잡기식 표적감사를 통한 침묵과 줄 세우기 강요다. 부당한 강요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기입니다. 문무일 총장이 국회의원은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 지난 14일 안미연 검사는 조직 수장 검찰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문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현직 검사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든 항명성 폭로 기자회견. 대검의 대응은 관할 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 착수 검토입니다. 이문정 검사, 서지현 검사, 진혜원 검사, 안미연 검사. 검찰 내부 부당함과 부조리에 대한 용기 있는 폭로. 그러나 돌아온 건 왕따와 인사불이익, 징계였고 지금도 징계입니다. 그럼에도 소신의 아이콘 이문정 검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들 용기 있는 대한민국 여검사들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요 며칠 봄빛이곤 요란하게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사고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그래도 주말부터는 맑은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니 나들이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